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한번 통계학에 대해 다뤄보고 이 영상뿐만 아니라 앞으로 계속해서 통계학의 내용을 다룬 시리즈를 만들어 가 보려고 합니다. 이번 영상은 그 첫 번째가 될 것입니다. 먼저 이번에 통계학을 공부하면서 참고한 자료는 데이비통 교수님의 통계학학 강의록을 기반으로 했습니다. 구글에 검색하면 아주 쉽게 찾을 수 있고 그 링크도 여기에 메모로 남겨 놓았습니다. 이제 그 강의록을 기반으로 어떤 설명이 좀 과하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더 넣거나 빼고 또 흐름도 어느 정도 재구성을 해서 스스로 보기에 좀 흐름이 더 명확하게 나타나도록 한번 해보았습니다. 어, 먼저 통계학이란 게 또 어떤 것이냐 그리고 어디다 써먹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을 한번 보면 우리가 기초적인 물리학을 공부할 때는 뭐 보통 어떤 물체 충돌이라든가 뭐 아니면 중심력 문제라든가 이런 다소 단순한 질점이 그렇게 여러 개 있지 않은 개를 다뤘습니다. 아니면 혹시 뭐 질점을 여러 개로 쪼개더라도 그건 뭐 이를테면 이런 고리 모양의 뭐 관성 모멘트를 구한다든가 할 때는 이 각 질점 dm을 구해서 뭐 적분을 하고 아니면 뭐 파동 방정식을 만들 때도 이 1차원상이든 2차원상이든 이 작은 질점들을 각각 나눠서 하는 경우도 있었죠. 뭐 보통 이거는 어떤 하나의 현상에 귀속된 그런 결국 미분이나 적분을 위해서 쪼갠 그런 테크닉에 불과하지 사실 근본적으로 그렇게 독립적인 여러 가지의 개체들을 통합해서 다룬다고 보기 힘든데 이제 우리가 그런 경우가 아니라 굉장히 많은 수의 입자들이 서로 그렇게까지 큰 구속이라고 해야 할까요, 이거를? 아무튼 그렇게 커다란 인과관계가 없이 단순히 뭐 이를테면 기체의 분자의 운동과 같이 이렇게 제멋대로 움직이는 걸 생각해 봅시다. 이 기체에 관한 걸 다루려면 기체가 뭐 1몰만 되더라도 그럼 그 개수가 뭐 거의 10에 20, 3승이었나요? 아무튼 10에 수십 제곱을 해야 될 정도로 엄청난 개수의 입자들을 다뤄야 되는데 뭐 원리적으로는 정말 입자 하나하나에 대해서 운동 방정식을 풀면 걔를 완전히 기술할 수 있긴 하겠지만 그건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미시적인 입자 하나하나의 운동보다 그 입자들이 모여 만든 총체적인 개의 거시적인 움직임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경우에 사용되는 역학이 바로 통계역학입니다. 그럼 그 통계역학이 과연 무엇과 기존의 무슨 분야와 가장 관련이 있냐 하면 아무래도 뭐 방금 말씀드렸듯이 기체 분자 운동 이거는 연력학과 커다란 관계가 있죠. 뭐 연력학에서 PV는 NRT 이런 이상기체 방정식을 다루는데 이게 아무래도 아주 큰 숫자가 되지 않습니까? 입자의 개수가 뭐 좀 더 물리에서 많이 쓰는 걸로 n 뭐 k t로 하자면은 이게 뭐 10에 뭐 20승 뭐 10에 30승 뭐 이런 식으로 엄청난 양의 입자를 다루게 되는데 연력학이 바로 이런 통계역학을 통해서 아주 잘 기술될 수 있는 학문입니다. 그러므로 통계역학을 하는 데 있어서는 뭔가 연력학적인 기초가 있으면 굉장히 편안해지겠죠. 자, 그럼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통계학으로 우리가 가장 먼저 관심이 있는 것은 어떻게 연력학의 각 요소들을 통계학적으로 나타낼 수 있느냐 하는 것일 겁니다. 그럼
이번 영상에서는 그 첫 단계인 마이크로 캐노니컬 앙상블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어떤 개가 있을 때, 어떤 시스템 S라는 개가 있을 때, 그 개는 아주 여러 가지 상태를 가질 수 있을 겁니다. 만약에 뭐 양자역학적인 개라고 한다면 뭐 이런 캐세 형태로 그 상태가 나타날 것이고, 아니 뭐 고전적인 개라면은 어떤 위상 공간상의 어떤 점이 그 상태를 나타낼 겁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봤을 때 어떤 개 S가 아주 일정하다고 해봅시다. 그러니까 좀 다르게 말해서 S의 에너지가 아주 균일한 상태라고 해보죠. 시간에 대해서. 자, 그럼 이제 이 시간에 대해 아주 균일한 이런 개가 어떤 특성을 가지느냐? 어떤 뭐 이 개 S를 상자 안에 넣어놨다 해봅시다. 그럼 이거를 뭐 특정한 시점 T0, T1, T2마다 계속해서 들여다봐서 그 어떤 개의 상태를 한번 측정해서 남겨봤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개 상태들이 사실 어떤 특정한 경향성을 가지리라고 생각하기 힘듭니다. 완전히 랜덤한 게 우리의 상식에 맞겠죠. 뭐 기체 분자가 움직이고 있다고 할 때 기체 분자가 뭐 여기에 있고 여기에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있고 한 것에 뭔가 이런 경향성이 있다고 보기 힘들 겁니다. 그리고 뭐 운동량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운동량도 굉장히 마구잡이로 난잡하게 나타나고 어떤 경향성을 살펴볼 수 없을 겁니다. 이제 이거를 아주 기본적인 가정으로 가져가서 같은 에너지 상태를 가지는 모든 상태들이 동등한 확률로, 그러니까 완전히 랜덤하게 나타난다고 가정을 하고 통기역학을 전개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 그럼 어떤 개가 특정한 에너지에 고정되어 있다고 할 때 그 개가 가질 수 있는 가능한 상태들이 다 있을 텐데, 그럼 그 상태들의 수를 오메가라고 두었을 때 각 상태가 가질 수 있는 확률은 그냥 단순하게 모두 똑같으니까 오메가 분의 1이 될 겁니다. 그럼 이 간단한 확률 분포를 마이크로 캐노니컬 앙상블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개를 단 하나만 두는 게 아니라 한번 개 S1과 S2가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제 이 각각의 개 에너지를 E1, E2라고 해봅시다. 그리고 이 개 두 개 사이의 상호작용이 없는 상태라고 한다면은 사실 S의 상태와 S2의 상태는 완전히 독립적이고 우리가 뭐 경우의 수에 관해서 중학교 때 배웠듯이 완전히 독립적인 그 두 개의 경우의 수를 모두 나타내려면은 두 개의 경우의 수를 단순히 곱하면 되니까 이렇게 전체 개의 경우의 수는 두 개의 경우의 수를 곱한 것과 같을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S1과 S2를 하나로 합친 하나의 개, 뭐 전체 개니까 ST라고 한 전체 개로 봤을 때는 T의 에너지가 일정할 때도 또 마이크로 캐노니컬 앙상블이 적용이 될 테니까 E1 플러스 이거 잘못 썼네요. 그러니까 이 전체 에너지가 균일한 상태에서는 이 S1과 S2를 합친 개 ST의 마이크로 캐노니컬 앙상블이 적용이 되니까 뭐 E1과 E2를 합쳤을 때
뭐 전체 에너지가 나오는 한에서는 어떤 에너지 상태를 가져도 뭐 그런 상태가 존재할 수 있을 테니까 그러한 모든 에너지에 대해서 상태 수를 더하면은 이 전체 개 에너지, 그러니까 이 전체 개 이 토탈 에너지에 대한 상태 수가 나올 수 있을 겁니다. 예, 식으로 간단하게 쓰면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가능한 모든 상태 수들은 이 상태 수들의 곱인데 이것을 각각 가능한 에너지에 대해서 모두 다 합해버린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러한 결과를 놓고 봤을 때 우리가 무엇을 얻어낼 수 있느냐? 방금 말했듯이 우리는 결국 통계학적으로 봤을 때 거시적인 게 어떻게 변하느냐 하는 것을 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개가 우리에게 거시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게 무엇이 있느냐 하는 것을 한번 살펴봅시다. 사실 그 개들이 어떤 미시 상태를 갖느냐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뭐 어떤 뭐 편의상 입자 두 개만 그리겠습니다. 어떤 기체가 들어있는 개가 있다고 했을 때 뭐 입자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든 아니면 뭐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든 사실 외부에서 봤을 때 딱히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개가 가지는 아마 에너지가 되겠죠. 결국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그 정도뿐입니다. 자, 그런데 방금 우리가 이제 S1과 S2가 있었을 때 이 두 개의 에너지 합이 유지되는 한에서는 이 각각의 상태들의 다 마이크로 캐노니컬 앙상블을 따르리라는 것을 방금 보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S1이 E1을 가지고 S2가 E2를 가질 확률은 뭐 전체 상태수, 그러니까 이 3번씩에 나오는 이 개가 가질 수 있는 정말 모든 상태수에서 S가 E1이고 S2가 E2의 에너지를 가지는 그런 경우의 수를 비율을 취한 것이 되겠죠. 그럼 첫 그것은 뭐 다름이 아니라 그냥 그 경우의 상태수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첫 번째 개가 어떤 E1이라는 에너지를 가질 확률이 다음과 같아지겠죠. 자,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이 첫 번째 개가 어떤 에너지에 있을 확률이 가장 높은가 하는 것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제 그러려면 미분을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에너지에 대한 함수가 곱해져 있다 보니까 이거는 계산상에 조금 귀찮은 게 있으므로 새로운 물리량을 한번 도입해서 이거 계산을 편하게 해봅시다. 바로 여기서 엔트로피를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우리는 이 함수의 곱을 함수의 합으로 바꾸고 싶으니까 우리가 그럴 때 사용할 수 있는 건 바로 로그 함수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엔트로피를 뭐 상태수에 로그를 씌우고 그 앞에 적당한 차원을 가진 비례상수를 붙인 것으로 정의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4번에서 본 첫 번째 개가 에너지 1을 가질 확률이 이렇게 지수함수로 표기하면은 아주 계산하기 편하게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걸 미분을 하면은 뭐 자세한 계산은 간단하니까 넘어가도록 하고 이 7번에 맨 우변에 식이 나오는데 우린 미분에서 극점을 찾고 싶으니까 결국 이 도함수가 0이 되는 부분만 찾으면 됩니다. 그러면 결국 이 부분이 0이 돼야 되고 이 식을 만족하는
에너지에서 가장 높은 확률로 그러니까 그런 이 식을 만족하는 에너지가 우리가 가장 많이 확인할 수 있게 되는 에너지 상태가 될 것입니다. 이제 잠시 멈춰서 뭐 우리가 계산의 편의상 상태수에 로그를 씌운 물리량을 도입하는 건 알겠지만 이게 왜 엔트로피라고 하는 것일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뭐 다음과 같은 논의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연력학 제2보 측을 생각해 봅시다. 닫힌 게 엔트로피는 시간에 따라서 증가하거나 그대로이지 감소하지 않죠. 이제 위에서 우리가 논의한 것으로 이 연력학 2보 측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식 6을 보시면 걔가 어떤 에너지라고 하기는 조금 말이 이상하고요. 그러니까 S1이 이 원을 가지는 상태에 놓일 확률을 이제 이렇게 6번식에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근데 보면은 이 확률이라는 게 엔트로피의 합에 지수적으로 비례합니다. 그러니까 엔트로피가 큰 상태는 가장 높은 확률로 나타나기 마련이고 특히나 이게 엔트로피가 지수 자리에 있다는 걸 보면은 엔트로피가 조금만 커져도 정말 다른 상태를 위해서 아주 높은 확률로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엔트로피가 최대가 되는 상태에서는 다른 상태들에 비해서 정말 압도적으로 큰 확률을 가질 것이고 그러면 한번 그렇게 엔트로피가 커진 상태에 도달을 하면은 다시 엔트로피가 작아지는 그런 상태로 갈 확률은 굉장히 낮아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시간에 따라서 그 개의 변화를 보았을 때 시간이 지났는데 그 개가 갑자기 다시 엔트로피가 낮아지는 상태로 전이할 확률이 굉장히 낮다고 설명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는 거시적으로 엔트로피가 감소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추론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위에서 엔트로피를 정의했으니까 이제 고전 연력학에서 엔트로피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전 연력학에서 엔트로피가 어떻게 정의되었느냐 하면은 엔트로피의 증분이 열의 증분을 온도로 나눈 것과 같다라는 식으로 정의가 되었습니다. 이게 클라우지스가 19세기에 정의해놨던 고전적인 엔트로피입니다. 우리가 다루는 개는 뭐 열이 곧 에너지하고 다르지 않을 테니까 현재로서는 그냥 에너지의 증분에 대해서 T로 나눈 것이라고 한번 놓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은 고전적인 엔트로피에는 이 정의에 온도라는 항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방금 상태수와 그를 이용한 엔트로피만을 정의했을 뿐이지 온도를 정의한 적은 없습니다. 그럼 반대로 우리는 엔트로피를 알고 있고 에너지는 뭐 이미 알고 있으니까 거기서부터 온도를 정의해 보도록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9번식에서 단순히 에너지 증분을 뭐 나눠서 ds, de로 만들어 버리면은 이렇게 10번 아주 간단한 온도를 정의하는 통계학적 식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통계학적으로 정의된 온도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고전적인 연력학에서의 온도와 같은 물리량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은 온도가 가지는 중요한 성질들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온도가 같은 두 개 사이에서는 열 교환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열은 온도가 높은 개에서 낮은 개로 전달이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과연 위에서 논한 내용만을 가지고 이렇게 정의한 온도가 1번, 2번 성질을 둘 다 가질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이 식을 한번 주목해야 됩니다. 요 엔트로피가 최대인 상태에서는 이 값이 0이 될 것이고, 근데 우리가 방금 온도를 정의한 바에 따르면 이 첫 번째 항이 T1, 두 번째 항이 T2가 되면서 T1과 T2의 차이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곧 0이 됩니다. 그러니까 엔트로피가 최대인 상태에서는 다른 상태로 전이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엔트로피가 최대인 상태에서 두 개의 온도가 같고 그 두 개의 온도가 같아지면 반대로 엔트로피가 최대가 되는 상태이니까 더 이상 개가 변화하지 않겠죠. 다른 상태로. 그러니까 두 개 사이의 에너지는 그 엔트로피를 가장 크게 하는 상태로 고정이 될 것이고, 그러면 두 개 사이에 더 이상의 에너지 출입이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성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이 두 S1과 S2 이 개의 엔트로피 합을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은 뭐 단순히 우리는 에너지에만 의존하는 엔트로피를 생각하고 있으니까 이 두 개의 엔트로피의 합은 이렇게 에너지에 대해서 첫 번째 개의 엔트로피를 미분한 것에다가 에너지의 증분, 그리고 뭐 두 번째도 똑같이 두 번째 개의 엔트로피를 에너지로 미분해서 네, 두 번째 개의 에너지의 증분을 곱해서 서로 더해주면 전체 엔트로피의 증가량이 나올 텐데, 에, 이 S1과 S2를 합한 개가 닫힌 개라고 방금 했으니까 첫 번째 개 에너지의 증감량이 두 번째 개 에너지의 증감량과 같겠죠. 이 원이 늘어난 만큼 이 투가 감소할 것이고 이 원이 감소한 만큼 이 투가 증가할 겁니다. 그럼 이 관계를 이용해서 이 두 번째 변을 한번 다시 써보면 이렇게 첫 번째 개의 에너지 증감량으로 통합을 할 수가 있고, 이 괄호 내의 부분을 우리가 정의한 온도로 다시 써보면 이런 식으로 됩니다. 자, 근데 다시 연력학 제2법칙을 생각해보면 이 엔트로피는 엔트로피 합은 계속해서 증가해야 되니까 이 엔트로피의 증부는 0 이상이어야 할 겁니다. 그럼 어떤 결과가 도출이 되느냐? 만약에 T1이 T2보다 크면은 이 괄호 내에 있는 양은 음수가 되겠죠. 왜냐면 분모가 더 큰 데서 분모가 작은 걸 빼니까. 그러면은 이 원은 음수가 되어야 이 DS라는 엔트로피의 증분을 양수나 뭐 0 이상으로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근데 그 말은 무엇이냐? T1이 T2보다 클 때 이 원이 뭐 감소한다는 거니까 말인즉슨 S1에서 S2로 에너지가 이동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목표했던 바대로 온도가 높은 곳에서 온도가 낮은 곳으로 에너지가 흘러가는 상황을 이렇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뭐 그 반대의 경우에도 똑같이 보여줄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이제 기본적인 온도와 엔트로피를 정의했으니 이제 연력학에서 온도와 엔트로피만큼이나 중요한 변수인 압력과 부피에 대해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연력학을 배울 때 가장 많이 배우는 개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상기체가 들어있는 개인데, 어, 이 이상기체 방정식에 압력과 부피가 들어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통계학학으로 연력학을 재구성하기 위해서 한번 압력과 부피라는 물리량 또한 규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부피라는 물리량은 이미 뭐
이미 규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럼 P라는 것이 어떻게 나올까라는 것만 알아내면 족할 겁니다. 자, 그러면 P라는 것을 규정하기 위해서 한번 다시 엔트로피를 전미분해 봅시다. 그럼 이렇게 아 이제 부가 설명을 하면 그럼 이제 우리가 다루는 개는 에너지와 부피에 의존하게 되니까 이 시스템의 엔트로피의 전미분은 이렇게 에너지에 대한 항, 부피에 대한 항으로 나타날 겁니다. 그럼 이제 에너지의 항에 대한 이 개수는 우리가 방금 정의했듯이 온도로 나타낼 수 있고 이 에너지의 증분에 관한 항을 남기고 이 부피에 관한 항을 넘겨버려서 t를 양변에 곱해버리면 13번의 맨 우변과 같은 식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에너지의 변화량이 어떤 온도와 엔트로피의 증분에 곱해서 이렇게 되는 물리량을 뺀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연력학일 법칙에서 배운 게 뭐가 있습니까? 개가 받은 열은 내부 에너지 증가량 플러스 밖에 한 1이 됩니다. 이걸 다시 쓰면 뭐 U는 Q 마이너스 W가 되는데 아주 닮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개 에너지가 부피가 증가할 때 이 앞에 붙어 있는 것만큼의 비율대로 감소한다는 건데 우리가 이상기체를 보았을 때 어떤 피스톤이 있는 이런 이상기체로 가득 찬 개를 생각해 봤을 때 P라는 압력으로 이제 이렇게 V라는 부피만큼 팽창했을 때 PV라는 에너지를 밖에다 일을 해서 감소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곧 일에 관한 항으로 두고 이 부분을 압력이라고 두면은 우리가 고전적으로 보았던 연력학에서의 압력의 경우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이제 간단하게 이 부분, 그러니까 엔트로피의, 엔트로피가 아니라 에너지의 예, 부피 증분에 대한 변화 비율을 압력으로 정의해 버리면 통계학적으로 정의된 압력을 이렇게 얻어낼 수 있습니다. 그럼 이 통계학적으로 정의한 압력의 경우에도 과연 우리가 압력으로부터 원하는 그런 성질들이 나올 것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온도의 경우와 같이 어떤 압력의 같은 두 개 사이에서는 서로 미는 힘이 상쇄되니까 부피 변화가 없고 만약에 두 개 사이에 압력이 차이가 존재할 경우 압력이 높은 데가 밖으로 밀어낼 테니까 압력이 높은 게 부피가 증가할 겁니다. 자, 그럼 이거를 어떻게 보여줄 수 있느냐 하면은 이 식 13번에 이것을 다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 건 연력학 2법칙이기 때문에 이 엔트로피의 증분을 남기고 이 일에 관한 항을 넘겨버리겠습니다. 그럼 이 온도 곱하기 엔트로피의 증분은 다음과 같이 첫 번째 개와 두 번째 개의 합으로 나타날 텐데 결국 두 개 사이의 에너지는 서로 늘어난 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이 에너지에 관한 항은 상쇄가 되고 이제 에너지와 비슷하게 부피도 보존이 되기 때문에 dv1과 dv2가 크기가 같고 그래서 이렇게 맨 우변과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온도에서와 같이 만약에 P1이 P2보다 크다.
하면은 이제 우변이 양수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dv1이 같이 양수가 나올 겁니다. 그 반대의 경우에도 뭐 이렇게 압력이 큰 곳에 dv가 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에, 사실 경우에 따라서는 이 온도가 음수인 값이 나올 수도 있지만은 다소 예외적인 개들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딱히 다루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먼저 마이크로 캐노니컬 앙상블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하면은 기초적인 것은 다 다루었습니다. 캐노니컬 앙상블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